자, 이번 시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자, 통로는 이제 다 끝내려다가 소유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있어요. 여기가 좀 중요해서 이걸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 경제론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59페이지입니다. 요거는, 자, 이게 이제 거의 15회 이후서부터 한 15년 동안 안 나오다가 최근에 우리가 한 2년 전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뭐 물어봤지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데요. 자,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59페이지. 우리가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이에요. 공간. 그럼 앞쪽에서 우리가 공간을 배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를 하려고 이제 그림을 안 그려뒀는데, 자,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림 이렇게 지구의 땅이 있으면은 수평이 있고 공중이 있고 지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를 수평 공간이라고 합니다. 수평 공간. 자, 여기는 이제 공중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공중 공간. 여기를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 지구 중심 따르죠. 그럼 앞쪽에서 우리가 3차원 공간이라는 건 세 가지 공간이 있고요. 자, 우리가 입체라 그래요. 다 이제 세 가지 다 합쳐서 입체 공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체 공간이라는 걸 쓰고요. 토지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관련되는 거죠.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이라는 말을 썼어요. 복합 개념. 자, 복합 개념은 법경기예요. 복합 개념. 그래서 법률, 경제, 기술적이다. 세 가지를 쓰죠. 자, 그러면 자, 제목이 뭡니까?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자, 공간에 소유권의 범위가 있다는 거죠. 자,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표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공중권이고, 그 다음에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하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법적이라는 자체는 이 소유권이니까 법률적인 개념이고요. 공간은 기술적이고요. 자, 공간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자, 공간에도 우리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가치는 가격과도 관련되니까 경제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죠. 근데 민법 212조에 우리 토지의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 속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적 범위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59페이지 펜을 들어보시면, 자, 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표, 지하, 공중이 있다. 자, 우리나라 민법 212조는 밑줄,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미치는 범위 박스. 이게 토지 상하에 미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사적의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공간적 범위는요, 사회적 통념이나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라고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지표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표권은 그냥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땅을 우리가 경작을 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지표권에 들어간다. 자, 지하권입니다. 지하권에는요, 지하 공간 자체,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다 들어가죠. 자, 그러면 나라마다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분할 텐데요. 사적 지하권이라는 것은, 자, 우리나라 민법에 의해서 지하수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채굴된 강물이 석유, 석탄, 가스가 나온다고 해서 개인의 토지를 인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적 지하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나라마다 틀려요. 자, 근데 어디가 중요하냐면 2번. 사적 지하권은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 지하에 있는 모래, 자갈, 바위, 지하수는 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적 지중 공간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 지하에 대한 권리를 사적 지하권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적은 달라요. 공적은 미채굴된 강물, 우리 권리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석탄, 강물, 온천수는 공적 지중권을 우리가 공간을 사적 소유 대상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호권에 개체가 되는 강물, 석탄, 석유, 가스는 소유권자가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게 출제가 많이 됐고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한계심도라는 거예요. 자, 한계심도는, 자, 우리가 그 대심도라고도 하는데 40m까지 봅니다. 자, 우리가 지하철 공사가 만약에 한계심도 이내에 40m 이내에 간다면 보상을 꼭 개인 토지에 해주는데요. 아래는 안 해주거든요. 그럼 보상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내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아직은 안 나왔지만 소유권에 관한 이익이 미치는 지하 깊이를 의미해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40m까지 인정합니다.
그럼 한계심도 아래에는 우리가 지하철 등과 같은 타인의 이용행위가 있더라도 한계심도 위에 있는 토지 소유자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더라. 이내만 보상한다는 거. 자, 공중공간도요. 공중하여 끝없이가 아닙니다. 자, 이것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한 관리가 거기가 사적이죠. 그러니까 사적이라는 것은 이 토지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 그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자, 우리가 그 사적 공중권이라는 것은 사적 공중권은 자,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일조권이나 또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 같은 걸 얘기하죠. 근데 공적 공중권이라는 것은 개인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 목적이죠. 어떤 거냐?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해서 통행료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의 발착, 전파권은 다 공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요. 사적 공중권은 일정 범위까지 토지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 방해서는 안 되고요. 공적은 일정 기간 범위 이상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항공기 통행, 항공권이나 전파의 교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내용적 범위로 간다면 자, 간단히 이제 우리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유한다, 사용한다, 처분한다 배웠었잖아요. 내가 점유권이 생긴다. 사용하고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63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소유권의 분할.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권리 묶음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데 소유권이 여러 개의 권리로 분할을 하면서 경제가치가 인정한 여러 개의 세부적으로 권리가 분할될 수 있다. 자, 이게 우리가 잭앤도르프라는 사람이 하와이 기뻐, 하와이 가서 파인애플을 썰어서 먹으면서 하나의 소유권이 경제가치가 인정돼 여러 개의 분할될 수 있다는 것을 마치 파인애플을 여러 개 썰어놓는 것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표권에서처럼 지하 공중도요. 우리가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용어 정리를 간다면 이렇게 종축, 그 다음에 행축으로 분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생기는 것을 공중획치라고 얘기하며 지역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임대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자, 오른쪽 딱 한 문제만 풀면서 우리 정리하죠. 자, 대표 유형 문제. 자, 이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구분지상권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구분지상권을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그래서 주의하실 게, 자, 요렇게 지표가 있으면요.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자, 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죠.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의 지상권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땅을 빌려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공중과 지하가 다 됩니다. 자, 우리가 강고판 같은 거를 건물주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빌려서 우리가 사용해서 사용료를 낼 수도 있고요. 지하철 공사가 지하 공간을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하철 공사로서 지상권 계약을 맺어서 땅을 빌려서 지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중과 지하 다 가능하죠. 그래서 상하의 범위를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우리가 페이지로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중권에 대해서 잠깐만 57페이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이라는 자체가 자, 어디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냐면 법률적 개념이에요. 자, 이 본법 289조 2에 보시면 자, 상하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지상권, 토지의 지상권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땅을 빌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지하도 가능하며 지상의 공간, 그죠? 우리가 보통 공중을 우리가 지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하의 범위에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지상권의 땅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공중과 지하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자, 우리가 자, 공주권에 대한 자, 여기서 공간에 대한 활용이죠. 그럼 공간에 대한 활용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구분지상권은 공중도 가능하고 지하도 가능해요. 그러나 자, 우리가 나중에 개발권 이전 제도를 배우실 겁니다. 자, 개발권 이전 제도는요. 자, 이거는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용적률 인센티브제 같은 거. 우리나라에 아직은 안 들어왔지만 TDR이라고 하거든요. 트랜스퍼, 이전한다. 디벨롭 라이트는 용적률을 사고 팔아요. 우리가 공급 시간에 지하 공간은 용적률이 삽입되지 않거든요. 자, 이거는 공중만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를 공중으로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분재산권, 개발권, 용도 이스테이트 부재는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공중공간을 활용하십니다. 그런데 구분지상권은 우리 미법에서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지상도 가능하고 지하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론에서는요. 자, 이렇게 해서 앞쪽에서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를 바꿔서 우리가 7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파트로 가도록 하죠. 자, 경제 파트는 두 파트예요. 수용급이 한 3문제, 4문제 출제가 되는데요. 자, 요즘은 한 4문제 정도 나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은 한 문제에서 한 2문제입니다. 경제 파트는 수용급과 경기 변동 이렇게 나누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경제 파트는 우리가 경제 안에서 수용급 이론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럼 수요의 정의로 내려가 볼게요. 자, 갑니다. 수요라는 거는 사는 쪽입니다. 그래서 자, 사는 쪽이니까 소비자가 자, 밥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1년에 100개인지 하루에 100개인지 몰라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명시하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유량 개념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유량. 그래서 유량이라는 자체를 유량과 저량을 또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저량에 대한 개념 틀리죠. 저량은 일정 시점을 명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재 100개 먹는다가 아니라 일정 기간이라는 걸 꼭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라는 건 또 어떻게 중요하냐면 갑이라는 공급업자, 건설회사가요. 건설회사가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24평 아파트를 3억에 팔려고 그래요. 가도 면적을 합니다. 자, 이 아파트 사고 싶어요? 어저께 샀대요. 산수요는 이렇게 안 들어가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자, 공급자가 소비율을 판단했을 때는 자,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구매하고자 하는 이라는 자체는 아직 구매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구매하고자 하는 이라는 것은 자,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자, 이거는 사전적 개념이에요. 아직은 일사자로서 일이 벌어지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살 의사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후적 개념하면 안 돼요.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다. 이렇게 가져가십니다. 그 다음에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욕구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이건 구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매력. 살 능력도 같이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살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인 수요, 유효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효 수요. 그럼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춰야 되죠. 근데 이 반대인 게 잠재 수요예요. 살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잠재 수요라고 합니다. 자, 유효 수요에 대한 예비 수요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구매력이라는 자체, 이 구매력은요, 차입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백화점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효수로 봐요. 그 주인이. 왜냐하면 살 능력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차입 능력은 대출금도 포함됩니다. 대출금. 자, 무슨 말이냐? 자, 무주택 서민들이 살 의사인데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잠재 수요예요. 그럼 이거를 유효 수요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자, 그럼 대출금에도 포함되니까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빨리 받을 수 있게끔 자, 대출금을 높여줄 수 있는 대부 비율을 높여준다든가 우리가 LTV라고 하거든요. 담보인정 비율.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 저리로 빌려주면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펜 들어보십시오. 자, 자칙입니다. 76페이지 들어갑니다. 수요란 자, 일정 기간 박스 유량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재화와 서비스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공급을 받는 게 재화가 아니라 강의 서비스를 소비하십니다. 그래서 재화 서비스가 들어가고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전적 개념이고 욕구는 살 능력까지 다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은 최대 수량을 얘기한다. 자, 그럼 주어진 1번. 자,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유량 개념이다. 그 다음에 반드시 구매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 된다. 이렇게 가시면 합니다. 자, 수요의 성격. 자, 참고해. 일정 기간인 유량을 얘기한다. 소비자가 실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의도된 양. 사전적 개념.
욕구를 가져서 실질적 수요로 가야 된다.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 수요인 유효 수요로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잠재 수요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유량과 저량은 또 호수를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공급도 한번 볼까요? 자, 공급을 같이 묶어서 보는 게 좋아요. 자, 왜냐하면 나중에 공급을 보면 또 따로 보거든요. 그래서 86페이지로 가죠. 86페이지 가시면, 자, 이것만 우리가 살짝 바꿔봐요. 공급입니다. 공급은 파는 쪽이죠. 그럼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됩니다. 자, 판매자가, 자, 이 칠판지를 너무 사세요. 그럼 얘가 판매를 만개 생산해. 많이 생산해, 적게 생산해? 기간에 따라 달라. 그럼 일정 기간의 유량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 판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거죠. 자,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공급이라는 게 팔려 나간 게 아니라 알지 팔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살 의사보다는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은 맞지만 계획된 또는 의도된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욕구라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구매력이 아니라 판매력을 얘기합니다. 판매력.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유효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칠판 주기를 판매하려면, 자,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트럭도 있어야 되죠.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똑같다는 얘기죠.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공급이란 일정 기간 박스, 유량. 그 다음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자, 1번. 그러면 유량 개념을 명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급량이 주어졌을 때 생산을 공급하려고 하는 의도량이지 실제 공급한 양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려면 어때요? 실질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의도적인 어떤 그 계획된 의도된 그 판매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판매력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 공급을 얘기한다. 이렇게 같이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뒤쪽에 오셔서 수요 공급의 공급곡선에 대한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럼 77페이지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면 유량과 저량이 도대체 뭡니까? 그죠? 수요와 공급은 다 대개 유량이라고 한다며요. 그럼 유량, 저량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데요. 자, 유량, 저량이라는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유량, 저량은요. 자, 이렇게 봅니다. 경제학에서 양을 나타내는 변수가 일정 기간이냐, 일정 시점이냐가 틀리다는 거죠. 사과를 100개 먹는다? 많이 먹는다. 기간에 따라 틀려요. 유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갑돌이가, 자, 지금 딱 잡아서, 야, 너 한 중학교 3학년인데, 야, 너 지금 한 달 동안 용돈이 얼마니? 한 달 동안을 제가 명시했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저 10만 원 받아요. 그건 기간이에요. 10만 원이. 야, 너 그러면 현재 얼마 있어? 그랬더니 2만 원밖에 없대. 그럼 현재 그거는 걔가 가지고 있는 양이거든.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양이 있고요. 일정 시점을 명시하는 양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택 거래량이라는 자체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준을 파악하잖아요. 가령 2019년 강남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10만 채이다라는 말을 안 하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2017년 강남 지역의 이 10만 채라는 자체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2017년 동안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근데 2017년 1월 1일 현재 강남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10만 채입니다는 안 해요. 그래서 2017년, 18년 이렇게 19년 얘기한다는 거는 이 2019년 동안에 주택 거래량이 그렇게 된 거죠라는 거죠. 자, 지금 2019년 1월 1일 현재 100만 채가 거래량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현재 거래량 됐다는 자체는 그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격과 임대료는 다른데 가격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2019년 뭐 12월 12일 현재 그러면 그때 당신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지. 2019년 1년 동안의 당신의 집값이 얼마입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의 양이냐, 일정 시점의 양이냐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유량과 저량이 참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 잡게끔 여기서 잡겠습니다. 자, 유량, 저량을 아예 마스터 하시죠. 자, 유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명시합니다. 자, 흐르는 거죠.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영어로 flow라고 나왔어요. 흐른다는 거죠. 근데 저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을 얘기합니다. 저량은. 저수지할 때 저자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정 시점을 명시하기 때문에 일정 시점은 저량에 대한 개념이에요. 스탁이란 말을 쓰죠. 스탁을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가장 연이 잘 떠요. 자, 갑돌이가 소득을 물어봤어요. 야, 너 소득 얼마니? 저 1,000만 원이요. 그럼 1,000만 원을 연 1,000만 원 갖다 준다고 보세요. 그러면 와이프가 쫓겨나고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와이프가 아주 좋아합니다. 하루에 1,000만 원 갖다 주면 쓰러지죠. 그럼 기간에 따라 달라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갑돌이한테 너 한 달 동안 용돈이 얼마니와 현재 얼마였어가 틀립니다. 그럼 우리가 자산이라는 건 현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현재 얼마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절약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양을 봤을 때 제가 맥주를 시켰어요.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500cc 맥주를 시켰는데, 자, 지금 딱 500cc가 있다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절약입니다. 근데 제가 후다닥 10분 동안 만약에 여기에 이것을 200리터를 마셨어요. 그럼 이건 10분 동안 마셨다는 유량 개념이죠. 근데 지금 현재 200리터 마시고 현재 얼마 남았냐? 300리터 남았다는 건 절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 대한 거와 일정 절약이라는 거와 유량은 틀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시고요. 또 잘 나오는 게 임대료 수입이에요. 자, 임대료 수입. 자, 임대료 수입은 자, 어떻습니까? 뭐 100만 원 받는다. 기간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꼭 명시해야 되고요. 자, 가격은 틀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남 지역이 2017년 자, 현재 네 집이 얼마니? 그죠? 네 강남에 있다는 집이 그렇게 얘기하지. 2017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네 집값이 얼마니? 그러진 않죠. 변동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란 말을 쓰고요. 또 가치라는 순자산 가치가 또 나왔었거든요. 자, 현재라는 게 들어가니까 무조건 우리가 보고요.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는 다 유량입니다. 자, 이자 비용이 1,000만 원 나가. 그럼 모르죠.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간지.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데, 자, 여기 오픈라인이다. 그럼 여기 정문이 있고, 자, 일단 후문이 있다. 그럼 우리가, 자,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100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1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0명에 대한 게 유량이 되죠. 그래서 딱 지금 시점에 봤더니 110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또 나갔단 말이에요. 10명이. 그럼 현재 시점에서 자, 이게 10명이 유량이 되고 지금 100명이 남았다면 100명이 절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들어오고 100명 나간 거 본다면 자, 마지막으로 폈을 때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들어온 거와 나간 건 다 유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대 수입이 또 잘 나와요. 지대 수입은 토지의 임대료거든요. 근데 집가라는 건 토지의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재고주택이 있습니다. 재고주택, 그 재고주택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신규주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밑에 박스는 제가 나중에 이 유량절약에 대한 건 제가 시장 파트와 가서 연결시킬게요. 유량절약은 이번에는 그 박스만 연결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주택 유량과 절약을 또 시장 가서 또 봐야 되니까 그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지금 와서는 그냥 재고주택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자, 일정 시점에 있는 양이죠. 근데 신규주택은 1년 동안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택 거래량도 유량이었고요. 그 지역의 거래량 100채다. 그럼 아파트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생산됐다는 것도 이것도 유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온 게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단기순이익은요, 우리가 항상 이 금융 파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장부라는 게 나오거든요. 손익계산서는 단기라는 건 1년 동안의 손실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우리가 재무제표를 얘기하고요. 자산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채라는 타인 자본과 그 다음에 자기 자본도 다 들어가요. 이것도 현재 시점에서 그 회사의 그 재무상태표로서 우리가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인구 들어갑니다. 인구수. 현재 인구가 얼마 있니? 그잖아요. 인구가 지금 우리가 초에다가 앵야 태어나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우리가 편법을 이용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절약이라는 게 저자가 들어가니까 시점이고요. 자, 위에 UFO가 떨어졌어요. 유량은 플로우, 절약은 스톱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또 보시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또 제가 기출문제를 할 때
약간 편법을 가리켜서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재고, 그 다음에 인구, 그 다음에 자산, 가치, 요게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유량이라는 건 일정 기간. 자, 소득, 수요 공급, 인구, 변동이 들어가면 유량인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국민 총생산도 1년 동안이요. 거래량. 자, 저량이라는 것은 자본, 국부가 국가의 순자산 가치거든요. 인구, 주택보급률도 시점에 따라 틀려요. 그 다음에 재고, 통화량도 우리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의 수, 인구수, 이런 게 되는데, 이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이제 주택시장에서 제가 연결시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주택 수요와 소요라는 건 이제 간단히 이렇게 보세요. 자, 아까, 무주택 서민들과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무주택 서민들은 정부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주택이 필요하냐가 주택 소요예요. 근데 중상층 이상들이 주택을 산다는 건 정부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택 수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건 소요에 개입해서 수요로 전환시켜야겠죠. 자, 그래서 개념만 잡으십시오. 자, 78페이지 가시면은 개념만. 자, 주택 소요부터 갑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개념으로서 사회 정책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가 주택이 얼마만큼 필요하냐에 따라가 주택 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수요라는 것은 디맨드입니다. 유효 수요죠. 중상층 이상들이 시장에 사는 것을 정부가 구매를 갖춘 유효 수요는 시장 원리, 경제 원리에 방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가져갔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고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배웠죠. 자, 그래서 함수관계까지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우리가 강하게 좀 가겠는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급에 대한 그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반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봤듯이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해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죠. 그러면 원칙이 수요 곡선이 원칙이에요. 자, 그럼 수요 곡선이라는 자체, 공급 곡선, 그러면 우리가 수요 법칙, 공급 법칙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법칙이라는 거는 가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급 법칙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가격에 의해서 반응을 하죠. 그럼 수요자는 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하지만 수요량을 움직이느냐. 자, 공급 법칙. 가격이 어떻게 되지만 얘는 공급량을 움직이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요. 가격이 오르면 양을 늘립니다. 당연히 수요자는 가격이 높아지면은 자, 이렇게 할까. 가격이 낮아져야 많이 사죠. 그럼 요 관계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자,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높아야지만 공급량을 많이 늘려요. 자, 이거는 비례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비례 관계라고 하고 정의 관계라고 하죠. 자, 그럼 이걸 곡선상에 나타난다면 자, 우리가 세로축을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하고요.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하고 가로축을 퀀티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된다. 그러면 자, 분필이 원을 뺄게요. 100원일 때 만약에 두 개를 사겠다. 300원이었을 때 양을 줄이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200원이라 할까요? 자, 100원일 때는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양을 늘리겠다. 그래서 이 점이 세 점이지만 이 세 점이 무수한 점들이 찍혀요. 그 연결한 것을 수요 곡선인데 이렇게 그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직선을 그린 거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우하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은 달라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여기는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만약에 가격이 200원이면 공급자가 두 개만 생산하겠다. 300원이면 가격을 더 늘려서 자, 우리가 세 개를 생산하겠다. 싸지면 가격을 한 개밖에 안 맞는다. 무수한 점을 연결했죠. 자, 이것을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이라고 서플라이 커브. 그래서 이거는 공급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올라갔다 해서 우상향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보통 3개에서 4문제 정도 우리가 수요금이 나온다면 자, 4문제를 봤을 때 자, 우리가 3문제에서 4문제를 본다. 그럼 얘가 3문제 정도 나오고 얘가 1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다 수요자거든요. 수요자들은 수요 법칙 하면서 다닙니다. 이게 가격이고 양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내려가죠.
올라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요 법칙하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체크만 합니다. 밑에 78페이지 보시면은 수요 곡선이죠. 그래서 우하향한다는 것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관계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하향하는 자체가 우리가 또 수요 법칙과 또 연결돼서 나중에 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